이제는 2030들이 영끌도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죠. 2030들도 영끌까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21년까지 부동산 초과 상승기가 있었는데 초과 상승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 너무 올랐고요. 이게 소득 대비 너무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생활 하기 전이었던 20대들이 봤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높은 주택 가격은 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초저출산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문정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과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정말 그냥 석고대죄 하듯이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대책 내고 급락하면 대책 내고 정책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득표를 위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그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변화를 보면은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2012년에 2억 4,55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4억 5,540만 원까지 올라갔고 8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7,671만 원에서 9,954만 원으로 1억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의 격차가 나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다른 기사를 또 보면은 이제는 2030들이 영끌도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2020년에는 그래도 2030이 합쳐가지고 약 38% 정도 부동산 구입을 했었는데 현재는 합쳐봐야 이제 34%거든요. 그러니까 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런 거에서 4%포인트, 1%포인트 이런 거 되게 큰 수치인데 특히 20대는 뭐 완전 내려왔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20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10대 이하들 보면 대부분 다 증여로 주택을 구입을 하는 거고 20대가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3%였는데 지금은 이제 2%도 안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은 부동산 펌프질 작작해라. 영끌이들은 이자 내느라 허리가 부러친다. 이런 거고요. 나라꼴 참 잘 돌아간다. 돈이 5억 있으면 대출 좀 받으면 서울 안에 살 수 있는 집 많은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1억짜리 못 사더라도 전세 말고 자가집을 마련해야지 라고 했는데 5억이 뭐 그 돈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이렇게 달리는 거고요. 사실 5억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생애 최초 주택은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집은 같은 20대에서도 포기한 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의 격차가 크다. 다음 조만간 2030 애들 전문 끝나갈 때쯤에 40, 50, 60 세대들 묻지마 테러 엄청나다. 2030이 받아줘야 니들 집값도 유지되는 거지. 한국 자산시장 개폭락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죄다 눈치 까고 미국 주식하는데 한국 부동산 유지가 되겠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례대출 그만 풀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보면은 60대 안에서도 자산격차 엄청납니다. 지금은 20대와 60대를 얘기했는데 그 60대 안에서의 자산격차는 더 커졌어요. 어느 정도로 벌어졌냐면은 자산 1분위하고 5분위의 격차가 가장 커졌고 그 원인은 당연히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은퇴 인구들을 봤을 때 부동산 있냐 없냐로 자산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 자산격차가 가장 큰 게 60대가 되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60대는 정말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뭔가 그래도 소득 생활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가난하거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2030들도 영끌까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21년까지 부동산 초과 상승기가 있었는데 초과 상승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 너무 올랐고요. 이게 소득 대비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PIR이 지금 거의 뭐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과열이 생겼죠. 이런 부동산 과열이 생기면서 이때 부동산을 취득한 가구와 세대별로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회생활 하기 전이었던 20대들이 봤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사회생활 진출했을 때는 적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너무 올라버린 상태가 되니까 이걸 못했고 2030들이 이게 결국 높은 주택 가격은 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초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한국이 피크아웃하는 큰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저희가 자주 얘기했던 거고요. 분석왕에서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전 정권, 현재 윤 정권인데 윤 정권 말고 전 정권이 문 정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과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정말 그냥 석고대죄 하듯이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사과가 없어요. 현 민주당도 사과가 없죠. 그냥 오히려 뭐가 있었냐면은 2023년에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내면서 어쩔 수 없었다, 유동성이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용납이 안 되냐면은 정책 실패를 얘기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해도 지금 화가 안 삭혀질 판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 않느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완전히 그 핀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특히 한국은 아직 여전히 소위 여성인권이 막 올라가고 이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소위 뭐 가장이네 어쩌니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가정을, 집을 마련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여성보다 남자가 부담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집도 없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해. 집 없으면 대시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 여자들은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그 내면까지 안다고 저는 이제 생각 못 하겠지만은 남자들은 자기가 이제 멀쩡한 그런 거주 불안정성 있는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진의 편지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김광진 씨 편지, 그 편지 그분이 작사 작곡해가지고 노래 써가지고 대박이 났지만 알고 보면은 김광진 그 가수님의 와이프분이 이제 사귀던 남자친구가 너무 가난했었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사귀는 과정에 새로 이제 소개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새로 소개팅을 했는데 뭐 부자에 잘 살고 이래가지고 이제 종전에 살았던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종전에 있었던 남자가 보낸 러브레터, 그게 지금 편지의 가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김광진 가수님 본인은 이제 잘 사셨던 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집 문제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현 피크아웃의 원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죄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들은 21대 국회의원들은 조용히 이제 내려갔고요. 현재 22대 국회의원들이 올라왔는데 아무도 이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채부심 채널이 소위 뭐 문파 채널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부동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이거를 소위 막 그 뭐 갈라치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은 막 저는 부동산 막 묻지마 푸시 막 밀어내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불안을 자극하면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뭐 제 성향은 다 아실 겁니다. 현 윤정부는 22년에 시장 급락기가 있었을 때 보금자리론을 포함해서 둔촌주공 살리기를 썼죠. 그래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 속에서 자유롭지 않죠. 윤 정부도 결국은 똑같았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시장을 살리고 최근에는 뭐 은행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은대규시를 시장에 풀었는데 큰 그림에서는 명목 4% 성장, 대출 3% 성장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완화가 딱 되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세가 된다는 그런 생각인 거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아닙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부동산 전문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쪽에서 첫 국토부 장관도 누가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현 국토부 장관이요? 현 국토부 장관도 그분은 부동산 전문가죠. 관료여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그 용산에 맞춰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위 부동산 시장을 보고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느 정도 너무나 정권에 발맞춘 그런 정책들만 나기 때문에 제가 채널에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 정부 비판하면은 뭐 민주당 세력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 세력은 더 가열차게 비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좀만 기다려 보시면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될 겁니다. 4% 3%면 하향 안정화 되긴 할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고평가되는 과정에서 피크아웃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장기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부동산 정책 대실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대책 내고 급락하면 대책 내고 정책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없어졌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정책이 있었어요. 뉴스테이 정책 같은 게 있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형태의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책이 사라지고 대책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만 나오는 겁니다. 정책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득표를 위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각종 노선 지하, 이건 이제 서울시가 특히 이러고 있는데 서울시는
철도가 땅에 있으면은 그게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무조건 막 다 지화한다고 지금 난리인 것 같습니다. 각종 노선 다 지화하겠다. 그리고 되게 막 예쁜 거만 위에 올려놓고 뭐 냄새나고 막 이런 안 좋은 시설들, 철도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다 밖으로 돌리고 서울을 다 떠나게 하고, 저는 그게 서울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서울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보이고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냥 득표를 하는 겁니다. 집값 올려주겠다. 각종 노선 지화해서 거기다 뭐 근린상가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하면은 집값 올라가지 않겠느냐, 갈로 열고 집값 올라가지 않겠어라 그냥 깔려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수준 낮은 주택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랜드마크 사업 추진하겠다는 거, 인프라 하겠다, 한강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서울은 전력 자금률도 5%도 안 되는데 서울의 발전소가 지방 발전소 멈추면 서울도 멈추거든요.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죠. 지금 집도 없고 유치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있는데 대응도 없는 거죠. 오직 일자리 하나 또 예쁘고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만 건설하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 더 비난받아야 되는 게 서울시인데, 지자체가 더 커지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건들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시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은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채널을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은 조회수가 잘 나온다, 꿀 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들 거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산업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만 광고가 가요. 부동산 가격 무조건 올라간다. 부동산 이 분양 받으면 성공한다. 그래야지 분양 광고가 가죠. 저같이 저 분양 받지 마세요. 저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광고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조회수는 유튜브 씬은 애초에 조회수로 돈 버는 씬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는 부동산 우파 좌파를 다 알고 있는데, 우파 쪽에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은 사호가 고생 그만하고 빨리 부동산 우파로 건너와라. 너가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이제 너 할 만큼 다 했어.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빨리 건너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우파로 오라고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른대요. 근데 여기는 적과 꿀이 안 흘러. 그래서 우리 채널은 앞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김성의 지식평가 채널 보니까 그분이 게임 채널인데 게임 산업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고 뭐 지금은 이제 국회까지 가셔가지고 이제 빅스타가 되셨지만은 김을 파시더라고요, 게임 채널에서. 그래서 저도 되게 뭔가 영감을 받고, 그럼 우리 채널도 뭐 영양제라도 팔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영양제까지 팔게 되면은 그거는 채널이 진짜 어려워졌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많이 사줘야 돼요. 알았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얘기도 좀만 더 하면요. 지금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피크아웃의 연장선에서 이제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죠. 사실 전세 사기도 엄청난 정책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수원 건의 수십억 대 전세 사기, 와, 핵심 피의자는 해외로 잠적을 했고, 와, 이제 이런 게 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인플루언서들한테 메일이 오는데, 이런 메일이 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가 피해자 등 1227건을 결정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컨텐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아니, 피해자가 1227명이 지정됐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피해자 방지책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메일을 받을 때마다 어떤 공허함이 있냐면은, 아니 45회 47회 전체 회의에서 1961건을 심의했고, 이 중에 뭐 했고 누적으로 3만 몇천 건 중에서 2만 3천 건 결정했다는 건데, 그만큼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 명당 얼마냐면은, 보실래요? 1억이야 만 건, 1억에서 2억 9,700건, 2억 3억 3천 건, 3억 4억 또 500건, 4억 5억 700건, 5억 초과 5건이에요. 1억은 이하가 만 건이지만 이 상 보시면은 절반 이상이 다 1억 넘어요. 한 피해당 1억이 넘어가요. 전세 사기가요. 1억 넘는 피해자가 몇만 명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보실래요? 지역도 보시면은 수도권 집중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외에는 대전이나 부산이 조금 많다라는 건데요. 근데 다세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서울 경기 많고 지방은 별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전 2,900, 대전 엄청 많네. 근데 제가 이걸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인구수로 나눠봤습니다. 그냥 굳이 이 숫자를. 자, 보시면은 서울은 인구당 전세 사기율이 0.07%. 그러니까 전국 평균 0.05인데 서울 0.07, 경기 0.04. 경기도가 전세 사기 아직은 어쨌든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 보십시오. 0.2%입니다. 서울의 3배, 전국 평균의 4배 전세 사기가 대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금 뭐 하는 시입니까? 대전이 지금 이 정도의 전세 사기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난리입니다.
인천이 0.1%. 인천이랑 서울이 전세대가 되게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인구당은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다음 세종도 0.08로 높고요. 공무원들 많은 도시면 뭔 의미가 있어요?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데. 그래서 이 5개 도시 있잖아요.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들이 나서서 전세 사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사도 났었어요. 올해 7월달에 연합에서 인구 대비 전세 사기 1위가 대전이다. 피해자 4명이 목숨 끊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된 대전 지역이 2,253명이고 23명 구속됐습니다.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갔죠. 돈 받긴 틀렸다고 세입자 A씨가 목숨 끊었는데 유가족 반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가 3명 더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건으로. 그러니까 알려진 사망자만 지금 8명인데 대전에만 알려지지 않은 전세 사기 사망자 3명이 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 20대, 30대 청년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초피크아웃이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일본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이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경제문제 타파한다고 엔저하고 엔저에다가 수출기업 실적 개선하고 BOJ가 ETF 입고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물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증시는 올랐잖아 라고 항변하고 있거든요. 증시 올랐으니까 뭐 어때 행복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성장은 안 되는데 임금 성장도 안 나오는데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해피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논리인데 한국의 논리입니다. 한국이 잠재 성장률 내려가고 임금 상승률 둔화되고 내수가 위축되고 전세 사기가 횡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라도 올라가지고 60대 안에서 부동산 가격 올라간 사람들은 부가 많이 생겼고 이건 안 생겼고 이런 식의 비교나 해대면서 먹고 살만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에 인위적으로 원저, 아베노믹스 같은 그런 엔저 정책 같은 원저 정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약간 원저죠. 1380원대에 놀고 있습니다. 제가 1340원대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150원 빼면은 1160원, 1190원, 150원 더하면 1490원인데 어디가 더 가까운 거 같냐 하니까 다들 막 뭐 한국 망하게 고사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환율 더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치인들이 바꿔야 되는데 정치인들 현 22대 국회 정치인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야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생에 신경 쓰고 있는 정치 국회 집단 단체가 없고 그들은 직업 정치인 장기화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존해야 되다 보니까 생존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계좌이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한국이 망하길 기도하네 어쩌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도 막 그렇게 하면서 조회수 빠는 채널이 아니고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 떡 상승한다. 모든 부동산 다 좋다. 무조건 분양받아라. 이런 채널이 그냥 월에 몇 천만 원씩 광고 받으면서 그냥 적과 끓이 흐르게 살지 저희 채널은 맨날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응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마치 하락 부동산을 올리면서 꿀을 빤다고 비판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진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제 푸념 같은 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채널의 정체성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요. 뭐 민주당 빠는 채널이고 국힘 까는 채널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국힘은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고요.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 생각해주는 그런 정치 집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치인들도 그들 스스로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냥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의 정치인데 우리를 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각자 도생해야 되고 각자 도생하는 거를 각자 하고 있는 게 열심히 계좌이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그게 결국 피크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결국은 20년대, 10년대 말에 그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민주당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대안도 내놓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그냥 김건희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제 성향인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다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특정 정치 성향은 이제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